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또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도구 발전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이어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던 선사시대와 그 문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청동기, 철기, 역사시대 이렇게 한번 배워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철기 시대 때 그리고 또 청동기 시대 때 문자와 계급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무엇이죠? 거의 다 알고 계신 만큼 바로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은요, 동국통감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드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시간에 한반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약 70만 년 전이었고, 청동기가 시작했던 시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기원전 2000년경 무렵에 청동기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원전 2333년이면 기원전 2000년경 무렵보다 좀 더 뒤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청동기가 아니라 신석기였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뭐 계급이나 여러 가지 농사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을 시기니까 이 기록이 맞을까 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고조선의 기록상으로 보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고요. 고조선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봤을 때 농경과 청동기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고조선의 시기 때 어떤 나라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물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남은 기록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에 따르면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인간 세상을 되게 재밌게 지켜보면서 결국 선택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린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당이 당시 고조선 안에 좀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내려왔다라고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조선이 만들어질 당시에 건국 이념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이구나.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요, 이거를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좀 다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이런 이념으로 대학교를 만들면 뭐가 되죠? 그렇죠. 유명한 홍익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바람, 비,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조선은 농경을 하는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 것처럼 환웅이 땅에 내려오니까 인근에 있었던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겠다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토테미즘이 당시 고조선 사회에 적용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환웅이 그 곰과 호랑이 중에 끝까지 버틴 곰, 이게 나중에 웅녀로 변하죠. 인간 여자로 변하는데, 환웅과 웅녀가 같이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환웅이라는 중심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이 어떻게 됐다? 부족 간의 결합, 부족 간의 연맹을 했구나. 부족 간의 연맹을 해서 나라를 구성했었구나 라는 것을 건국신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환웅과 웅녀의 자식이 나오는데요, 당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뜻하는 단어와 그리고 정치적 우두머리인 왕검이라는 단어가 합쳐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고조선의 사회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신화의 한 구절구절을 주면서 이게 어떤 것과 관련됐나요?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건국신화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팔조법이 있어요. 이 팔조법은요, 고조선에서 금하고 있는 8가지 법에 대한 관련된 규칙 8가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들을 보고 고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팔조법에서는 살인이나 상해를 하는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게 한다거나, 그리고 막 50만 전으로 이제 뭐 배상한다라는 기록을 봤었을 때 남의 물건,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소유된 재산이 있었구나, 이거를 사유재산제라고 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재산이 있는 사회였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노비로 만든다는 걸 봤었을 때 계급이 있었다는 걸 요 건국신화와 8조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 계급이나 그리고 이런 기록이 남겨졌다는 거나를 봤었을 때 고조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디에 위치한 나라일까?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에 지나는 걸 한강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북한 평양에 지내는 강을 뭐라 그러나요? 요 강은 대동강이라 그러죠. 그리고 저 만주벌판으로 넘어서 중국 쪽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요하강이라고 합니다. 요하강. 이 요하강 동쪽 지역을 요하강 동쪽이다 그래서 요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이 요하강 동쪽이었던 요동 지역, 요하강 동쪽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지가 중간에 이동을 해요. 아마 이제 중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큰 영토를 빼앗기게 되면서 중심지가 이동한 것 같은데, 초반에는 요하강 동쪽 요동 지역이었다가 나중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대동강 유역까지 중심지가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렇게 이동한 사실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나와요.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 3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쓰는데, 첫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청동기 동검 중에 만주와 한반도에서만 좀 나오는 특별한 동검이었던 비파형 동검. 악기였던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가지고 물결 무늬로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이 고조선 영역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계급의 발생을 보여주는 지배 계급이 이제 죽었을 때 만들어준 무덤 양식이었던 고인돌인데, 그 고인돌 중에서도 탁자식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어딘지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고조선 영역에서는 이 고조선 안에서만 쓰던 조금 유행하던 양식의 토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평안북도에 있었던 그 미송리라는 곳에서 많이 출토가 됐기 때문에 이 토기 이름을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토기는 표주방 모양으로 이렇게 돼갖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 모양인데, 그 이전에 배웠었던 우리 빗살무늬나 민무늬 토기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이 만주 지역 일대와 한반도 북부까지 다스리는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5에서 4세기, 이때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했고, 기원전 8000년경 무렵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도구가 바뀌었고,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 무렵에 청동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원전 5에서 4세기, 이때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죠, 중국에서 철기가 드디어 이때 우리 한반도로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고조선은 요 앞에 있는 요 시기, 건국 시기부터 기원전 5에서 4세기 요 시기를 청동기 시기 때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기원전 5에서 4세기 때부터 드디어 철기가 고조선에도 수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구가 쓰이니까 이전에 쓰이던 도구들에서 약간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철기가 보급되면서 이전에 썼던 비파형 동검이 철기가 보급되면서 변화가 되는데, 이 비파형이 매우 짧은 검신과 매우 짧은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세형 동검이라는 것으로 형태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세형 동검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청동 거울을 사용해 기하적인 굉장히 거친 무늬의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거친 무늬 거울을 주로 사용했는데 철기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좀 문화가 바뀝니다. 여전히 기하적인 무늬가 들어가긴 하는데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울이 만들어져요. 이 거울을 거친 무늬가 아니라 잔무늬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기가 보급되면서 기존에 쓰던 도구들도 몇 가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일으켰던 진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폭정에 의해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진한교체기라는 시기가 발생되게 돼요. 이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를 이제 탈출하고 싶어 했었던 중국인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고조선에 많은 유이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교체기 때 고조선으로 이제 망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위만이라는 사람을 따라왔던, 그러니까 위만이 거느리고 왔었던 유이민들 숫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당시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1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5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명의 유이민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걸 10배로 곱하면 10,000명. 여러분, 갑자기 만여 명에 달하는 망명 신청인들을 대한민국에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고민이 좀 되겠죠.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조선을 이끌고 있었던 임금이었던 준왕은요, 이 위만과 위만이 데리고 온 1000여 명의 망명 신청을 받아줍니다. 심지어는요, 이 위만에게 서북쪽, 고조선 서북쪽에 영토를 방해할 수 있도록 땅을 일부 부여해줘서 그 고조선의 국경선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해요. 도대체 위만이라는 사람과 그 무리를 왜 받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만과 위만을 따라온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망명 신청자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뭐 AI나 전기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CEO와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한꺼번에 대한민국으로 망명 신청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들보다 더 앞선 기술적인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 했다는 것이죠. 이때 위만은 그러면 그런 혜택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조선보다 선진적인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과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막상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딴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보다 철기 기술이 떨어지는 고조선을 보고 생긴 마음인지 몰라도 내가 고조선의 왕이 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원전 194년 중국 유이민들을 계속 받아들인 위만이 점점 세력이 커져서 194년에는요 드디어 자신을 받아준 고조선의 준왕이 있는 왕검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준왕을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과 위만이 차지한 고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의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년에 위만이라는 사람들이 조선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조선의 임금이 된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도대체. 이거와 관련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기록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상투를 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조선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요. 조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점, 그리고 고조선의 여러 영역과 풍토, 관리의 명칭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역사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 위만 조선이 와서 새로운 조선이 되니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이분들이 선진적인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에서도 철기 기술력이 이때부터 높아지게 됩니다. 더 높아졌어요. 두 번째, 위만 조선은 이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중국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맞닿아 있지 못하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소국들이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것을 막고요. 본인들이 중개무역으로서 이득을 독차지합니다. 막대한 이득을 내면서 위만 조선은 점점 강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만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당시 중국의 나라였던, 중국 제국이었던 한나라, 이 한나라에게 좀 대항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의 숙적이었던 흉노라는 애들과 조금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나라의 황제였던 한무제, 이 한무제가 더 이상 이 조선과 흉노의 이제 연결성, 한나라를 중심으로 두고 연결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는지 이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고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자, 고조선을 침략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잘 버텼던 모양이에요. 고조선도 한나라를 상대로 아주 용맹하게 잘 싸웠는데 나중에 내부의 이제 불안과 또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조선은 한나라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멸망했던 시기가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맙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요, 한 무제는요, 당시 고조선의 영역에 한나라의 군현들을 설치하는데요, 총 4개의 군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의 지배를 받기 싫어했었던 여러 고조선의 유의민들 대거 남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쪽으로 가면 이전에 말했었던 한반도 남쪽의 소국들한테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고조선 유의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고조선과 나중에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름이 조선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조선이라는 뜻에서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웠던 이 한 군현 같은 경우는요, 총 4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나중에 거의 중간에 이제 3개 정도의 군현은 이제 얼마 지나지 못해서 망했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난란군은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고구려라는 나라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 퀴즈 나가고 강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고조선의 대표 문화유산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의 멸망과 그리고 철기가 한반도에 유입됨에 따라 많은 정복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만주 한반도에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여러 나라들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보는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